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남부지방의 날씨는 꽤나 후덥지근하다. 오늘은 시내 쪽 거래처로 외근 나갔다가 전날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더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곧장 퇴근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는 진기한 풍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나, 누구세요? 정식아, 너 잠깐 여기 앉아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난 또 누군가인데 누나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녀는 나의 누나 정연이었다. 지난 꼴이 대체 이게 뭐니? 지금은 일해주시는 아줌마도 안 계시는데 너라도 시간이 나면 대충 정리도 좀 하고 그래라. 그리고 장가는 대체 언제 갈 거냐며 잔소리를 해댄다. 누나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희주 엄마 그렇게 나가고 나서는 우리 집 일하겠다는 사람이 쉽게 안 나서네. 가사 도우미로 일하실 분을 누나가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그래? 참, 점시가 우리 시누이는 어때? 누나 시누이면 사돈인데. 가사 도우미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누나 말을 듣고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다. 가정부 아줌마를 찾는데 터무니없이 시누이라니. 근데 시누이한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사실 시누이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쉽게 안 구해져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길래 애들은 아빠가 키우고 이제 혼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 말고 마땅히 일할 데가 없다고 해서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냈으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 제일 잘할 거 아니니? 사돈만 아니면 진짜 좋아 보이기는 하네. 아무리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런 일 할 수가 있을까? 그야 모르지 본망이 준다고 하면 할지도. 내가 한번 잘 말해볼게.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젠 나에게 강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럼 할 수 없지. 혹시 사돈이 할 생각이 있으면 이번 일요일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때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집안 살림을 완전 믿고 맡길 사람을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누나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시누이를 추천하니 나라고 결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사돈이 한다고 하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형편이 너무 딱해 무조건 오케이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그러던 일요일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누나가 직접 사돈을 데리고 왔다. 창수가, 우리 시누이 데리고 왔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보니 현관에서 누나가 신발을 벗으며 서 있었고 그 뒤로 누나와 거의 비슷한 키에 날씬한 체구의 사돈이 부끄러운 듯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성형을 했는지 예전 모습보다 꽤나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들어와 인사해요. 내 하나뿐인 동생 창식이. 형님도 얼굴은 몇 번 봤죠? 수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엇보다도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고 차분한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침성도 있어 보였다. 사돈이란 특수관계 빼고는 가사도우미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누나가 만들어 온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얘기를 계속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불편하지 않고 괜찮으시겠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려면 돈은 벌어야 되고 그보다 솔직히 여기서 아니면 마땅히 갈 데도 오라는 데도 없어요. 사돈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일하기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밥이며 빨래, 심지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네, 당연하죠.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수연씨가 이해해주신다면야 저도 대환영이죠.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한 분이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그녀는 바로 석 달 전부터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수연이다. 날 볼 때면 옅은 미소를 띄우며 웃는 얼굴이지만 왠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고 삶의 즐거움이 전혀 없는 듯 그늘해져 보였다. 사돈 마크 다녀오시나 봐요. 네, 오늘 저녁엔 파절이 맛있게 해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아이고, 사돈이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졌다. 네, 김치찌개까지 맛있게 끓여드릴 테니 기대하고 계셔요. 그녀만의 남다른 음식 솜씨에 매번 기대 이상은 했던지라. 오늘은 무척이나 자신있어 하는 모습에 벌써부터 기다려지게 만든다.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특히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일품이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사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녁까지 기다리려면 출출할 텐데 간식으로 호박전 좀 만들어봤는데 그러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부침개를 들이민다. 하, 우리 사돈은 어쩜 내 뱃속 사정까지 이리도 잘한대. 약간 허기진 상태라 부침개 맛은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게 꿀맛이었다. 부침개를 반 정도 먹다 보니 갑자기 동동주가 마구 땡기는 거다. 혹시나 해서 주방으로 나갔더니 사돈이 저녁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사돈, 부침개 먹으니까 갑자기 공동주가 땡기는데요. 한잔하고 싶은데. 그래요, 공동주는 없고 막걸리 사다 놓은 게 몇 병 있는데 드릴까요? 공동주 대신 막걸리도 괜찮죠. 그럼 사돈도 같이 한잔 하시죠? 혼자 술 마시면 어디 술 맛이 나겠습니까? 같이 마셔줄 거죠? 네,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죠. 한두 잔씩만 하자. 우린 그날 삼겹살 구워 먹기로 한 것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셔댔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영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쭉 아버지와 누나 셋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 하시던 사업을 누나와 저 함께 물려주시고 10살 연하와 재혼해 제주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누나는 벌써부터 출가를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50평대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대큰 소리 들으며 수중에 가진 건 돈밖에 없다 보니 평소 뭐하고 다녔겠어요? 네, 맞습니다.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나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일이었죠. 옆에서 간섭하던 누나는 시집가서 알콩달콩 지내느라 나한테 무관심이었고 엄격하진 아버지마저 제주도에 계시니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철치고 다니며 하루하루 간단한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우연히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뒤풀이 현장에서 신부 친구라고 소개받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연애하는 여자 따로 있고 결혼하는 여자 따로 있다더니 이제껏 만나오던 날라리 같은 여자가 아니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것 같은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결국 만난 지 1년 만에 우린 결혼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차의 아내가 결혼 전 3년 가까이 동거를 했다는 남자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요약하자면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2년 넘게 동거를 했었고 동거하던 와중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나를 만나게 되면서 한숨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오래 사귀다 보니 사람도 식고 정도 떨어졌나. 남자 쪽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헤어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이는 지금의 제 아내를 보고 더 이상 붙잡지를 못했다네요.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다 환승이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자기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한 것이란 것도 알게 되어 괘씸한 마음에 참다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고 나와 결혼한 이유는 돈 모고 결심한 거라고요. 아내에게 결혼 전 동거에 대해 묻자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한 지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3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 집안에 여자가 없으니 집안꼴이 엉망이 되어 청소와 식사를 차려주실 분을 구하게 되었고, 누나의 시누이가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길래 정식으로 소개를 받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출근 첫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차돌된장찌개랑 돼지불고기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음식들이 내 입에 어찌나 딱딱 잘 맞는지, 제대로 된 집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갑자기 서러움과 그리움, 외로움 같은 게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껏 연상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고 이혼한 마누라도 생각나고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돈도 여기 앉아서 같이 드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에 일해주러 온 사람인데 사돈하고 겸상을 할 순 없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밥맛도 더 나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있어 본 지 오래돼서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좋으니까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한 식사는 늘 같이 하시는 걸로 하죠. 하루는 사돈이 내 머리에 새치가 많다면서 염색을 해주고 싶단다. 미리 염색약과 용품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너무 검정색은 답답해 보이니까. 그리고 짙은 갈색의 새치도 완벽하게 커버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지장도 없고 멋도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컬러라며 처음 있는 일이라 민망하다고 했더니 딱 한 번만 자기 믿고 맡겨달란 말에 하는 수 없이 내 머리를 사돈에게 맡겼죠. 기밀 장갑을 끼고 염색약을 정성스럽게 머리에 발라주는데 어릴 때 엄마가 머리 만져주면 기분 좋아서 잠 오려고 하는 거 아시죠? 딱 그런 기분인 겁니다. 모성애를 느꼈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 아무튼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결국 호박잔에 막걸리 한잔하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지 2년 3개월째입니다. 근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네요. 10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2년차가 되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혼을 하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오다가 요즘 들어서 저희 여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연상의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너가 어디가 모자라서 한참이나 나이 많은 여자를 왜 만나고 다니느냐? 이세 걱정도 해야 하는데 10살 차이면 심한 거 아니냐?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결국 저한테 대노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 여친이랑 저희 새어머니의 나이가 동갑이라는 겁니다. 그전까지 저는 10살 차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15살 차이 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일부러 혼인신고까지 미루며 자식들한테까지도 속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는 저도 많이 놀랐죠. 도대체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며. 10살 연상이면 45살이라는 얘긴데 이제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고? 더군다나 사돈이라면 이런 개 같은 족보가 어딨냐면서 연애는 내 맘대로 하더라도 결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만당히 반대를 하시네요. 당장이라도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서야 좋은 인연을 만나 남은 여생 편히 지내시려고 하는데 여러모로 제가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어서 2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지내며 3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친구 녀석이 아이를 무지 좋아해서 그렇게 원했는데도 쉽게 생기지 않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저희 부부를 늘 부러워했답니다. 저희 첫아이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땐 나보다 더 좋아했었고 우리 집에 놀러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이며 옷이며 인형을 사다 주었고 아이들도 친구를 친 삼촌처럼 여기며 잘 따랐고요. 친구는 늦게 한 결혼 생활에 아이까지 생기지 않자 마누라를 설득해 시험관 시술도 수차례 받아보았지만 쉽게 애가 들어서지가 않았어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친구보다 시술 받으며 힘들어하는 재수씨를 볼 때가 더 안쓰러웠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임신, 그로 인한 남편과의 불화, 시험관 시도로 인한 경제적 부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언젠가부터 기피해져 갔고 무엇보다 재수씨를 힘들게 한 것은 남편과의 사이가 자기는 단지 아이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나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네요. 친구는 40살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윤경씨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갔으니 친구 입장에선 많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점심시간에 하통의 전화가 왔다. 정태씨 퇴근하고 저 좀 만나주세요. 친구의 아내 윤경씨였다. 무슨 일인데요? 뭐 급한 일이에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8시에 집 앞에 있는 카페로 와주세요. 보는 사람마다 재주씨가 예쁘고 착하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지만 친구 녀석과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재수씨가 나랑 둘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을 텐데 온 내내 궁금했다. 카페에는 그녀가 먼저 와 있었다.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머뭇머뭇거리더니 입을 떼지 않는다. 1시여 분 지났을까? 윤경씨의 첫마디는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누구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하다고 한다. 이틀 전 남편이 자기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같이 살게 될 것 같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고 한다. 그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한숨을 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나에게 상의를 해온다. 어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는지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올라 있었다. 정태씨 저 어쩌면 좋죠? 그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다. 재수씨 걱정 마세요. 이혼하더라도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드릴게요.
재수씨 정도면 친구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나 사랑 받으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애한테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심하세요. 그녀는 왠지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평소에도 그녀가 친구 아내이긴 하지만 내가 많이 챙겨줬었다. 생일이면 항상 꽃과 케이크를 선물로 줬고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도 따로 챙겼었다.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용병씨는 나한테 시집 왔었어야 한다며 그래야 더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매번 이런 농담도 했던 터라 그녀는 나한테 무척이나 호의적으로 대했었다. 그리고 그날 친구 아내는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했다.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며 나한테 같이 있어 달라는데 그날 술 한잔하고 친구 아내를 위로해주다가 그만. 그냥 위로만 했어야 했는데 친구 아내는 키가 자그만하고 몸매가 통통하니 얼굴은 작고 풍기는 분위기는 그야말로 끼가 넘쳐나는 그런 여자여서 친구 녀석이 결혼한다고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그 친구를 많이 부러워했었네요. 남들은 키 크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겠지만 난 키 작고 통통하고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특히 남자한테 애교를 잘 부리는 나쁜 쪽으로 말하면 예쁘게 생긴 여자라고 할까? 딱 친구 아내가 그런 스타일이었다. 평소에 친구 녀석이 전해 듣기로도 이 여자가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엄청 밝힌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친구 부부는 결혼 2년 차까지는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근술이 좋았는데 해가 갈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서로에게 스트레스였고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작년까지 몇 차례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이 되었지만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는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유산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위로해주는데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엄청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재수씨는 친구 얼굴 보기 미안했는지 친정에 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친구 녀석이 이러다 정안되면 바깥에서라도 애를 낳아오든지 아니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해야겠다는데 그날 둘 다 주량을 넘겨 인사불성이 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친구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임병씨에게 전해 듣게 되었죠. 정태씨 오늘 저 술 한잔 사주세요. 집에 들어가 봐야 눈물만 날 것 같고 너무 우울해요. 오늘 술 친구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죠 뭐. 재수씨가 원하는 부탁은 다 들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정말 이혼하게 되더라도 임경씨 혼자 힘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원하던 대답을 듣기라도 한 듯 우울했던 표정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팔짱을 꼈다. 정태씨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좀 전 우울해 보이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젊은 아가씨가 좋아하는 남자와 데이트라도 하는 듯 표정이 너무나 밝아 보였다. 일식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과 그녀가 좋아하는 회를 주문하고 사케를 마시는데 재수씨는 나에게 와이프와의 관계에 만족스럽냐고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을 했다. 평소엔 같이 지내며 이런 말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황했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하던 내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그녀는 내 반응을 살피며 즐거워했다. 그녀는 사케 몇 잔에 취했는지 혀 짧은 목소리로 정태씨,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신랑도 밖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데 혼자서 집에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집 지키는 게도 아니고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예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서러웠는지 술 취하면 우는 주사가 있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재수씨 울지 마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으면 5성급 호텔로 반도 잡아줄게요. 뭐 또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 말만 하세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녀의 옆을 지켜주며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라 대우주었다. 친구 부부는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살아온 점이 무서운지 쉽사리 갈라서질 못했고 친구 녀석도 바람피운 여자와 정리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정태야, 우리 은경이 임신했단다. 나 이제 진짜 아빠 되는 것 같다. 그날 저녁 친한 친구 부부 몇몇이 그 친구 집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8년여 만에 임신이 되었고 그 친구는 세상 모두를 가진 사람이냥 행복해했다. 다들 한다는 말이 7년 넘게 들어서지 않던 애가 친구 녀석이 바람까지 피우고 집안이 난리난 와중에도 아이가 생겼다니 다들 신기해했다. 임신 3개월이라는데 듣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기가 영 찜찜했다. 그때는 친구가 다른 여자에 빠져 정신없을 때고 본격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나랑 외박을 했었는데 그 뒤로 친구 부부는 아들을 낳아 애지중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근데 애가 커갈수록 아빠를 안 닮고 내 어릴 때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영 찜찜하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3살의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 사장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 바람에 주인 아줌마가 혼자서는 주방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운 좋게도 저는 그 분식집 주방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네요. 그리고 약 3년간 주방 일을 하다가 나와서는 지금껏 제 장사만 했었고 왼손으로 시작해서 배아가에 번듯한 가게도 내고 두 군데의 직영점도 낼 정도로 나름 승승장구했었습니다. 1년 전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사업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꽤 솔깃한 제안이었거든요. 자본금이 꽤 필요한 사업이라 약 3억 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제껏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를 잡혀가며 다 꼬라박았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이 오만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몇몇 곳에서 크게 빗나가 버렸고 잘 알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던 친구의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해 손실은 제가 전부 다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벌려놓은 사업과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사업 구상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권리금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녁 늦게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총각 미안한데 어제 새로 이사 들어온 아래집 배기로 아가씨가 방금 샤워하다 보니 하수구가 막혀서 욕실이 지금 흙탕이라네. 총각이 시간 되면 한번 감았으면 좋겠는데 최근 주인 아줌마와 친해져서 원룸 계단에 전구도 LED로 갈아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고쳐줬는데 이젠 내가 원룸 건물 관리인이라도 되는지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아줌마는 미안했는지 총각 내가 꼭 신세 갚을게, 응? 부탁 한 번 더 하자. 또 예쁘장하신 우리 주인 아줌마가 어렵게 부탁하는데 내려가서 한 번 본다고 얘기하고 하던 일 대충 마무리 짓고 내려가 보니까 주인이 분명 아가씨가 이사 왔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그냥 평범한 40초반의 얼굴을 지닌 아줌마가 나온다. 방금 샤워를 마치고 집에서 다 있는 반바지에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어머, 원룸 건물에 이렇게 멋진 훈남 총각이 위층에 살고 있었구나. 늦은 밤에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쩐데. 미안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아래층 예쁜 아줌마 봐서 기분 좋은데요 뭐. 아줌마는 기분이 좋은지 한참을 웃다가 아줌마 아니고 누나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그럴까요? 나 하수구가 완전 막혀서 물이 방으로 넘치기 직전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가하게 주고 받고 있었다. 하수구 거름망에 쌓여있던 머리카락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뚜러뻥을 가져와서 한참을 쑤셔댔더니 다행히 물이 시원하게 내려간다. 주인 아줌마께 전화해서 일 잘 해결했고 설계 아저씨는 나로 안 불러도 될 것 같다고 통화하고 나오려는 순간 어머, 총각동생 고생했는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그러면서 나를 앉히더니 몇 살이냐 직장은 다니느냐 가족관계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내가 인물이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지만 얼굴이 굵직굵직한 생김새와 훤칠한 키에선 남선미가 흘러넘쳤고 나이답지 않게 탄탄하고 다부져 보이는 몸에선 강인함이 풍겨나오고 있었다. 남자 꽤나 만나본 아줌마들이면 날 보는 순간 환장케한다. 자랑 같지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돈 많은 친구들도 클럽 같은 데 가면 내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이 아줌마다 날 보자마자 놔줄 생각을 안 하네. 솔직히 주인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던 나는 괜히 아래층 아줌마와 엮이게 되면 기회마저 날아갈까봐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주인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왔다. 네, 열려있어요. 들어오세요. 총각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신세만 지는데 오늘 점심 한턱 쏠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줌마는 그날 작정하고 왔는지 어디 결혼식장에도 가는 듯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다. 아줌마 저랑 데이트 나가세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선. 그래, 총각하고 밖에 나가는데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경 좀 쓰고 나가는데 아줌마 이뻐 보여? 네, 엄청 예뻐요. 총각이 뽕각에 반한 만큼 이쁘니깐 오늘 저랑 데이트해요. 저 백수행보 다 아시잖아요. 있는 거라곤 시간과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이왕 차려입고 나왔으니 야외로 드라이브도 할 겸 맛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요즘 아줌마가 사는 게 힘든데 총각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그중에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줌마는 올해 45살, 2년 전 이혼하고 하나뿐인 딸은 얼마 전 시집을 가서 혼자서 지냈는데 우울증까지 겹쳐 요즘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젊은 총각이랑 야외 바람 쐬러 나오니 너무 기분이 좋아졌단다. 그렇게 식사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줌마 남녀의 데이트의 마지막은 술 한잔 아니겠어요? 이왕 시작된 거 밤에 한잔할까요? 그래, 총각 그러자. 피곤할 텐데 한숨 자고 저녁 8시쯤에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에서 저녁도 먹고 한잔하자. 아줌마는 낮에 볼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차려입고 나를 반겼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학생이나 입을 듯한 흰색 베깅스를 입고 위에는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15년 가까이 요가를 하다 보니 집에서는 레깅스가 편하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 젊은 남자가 왔는데 레깅스를 입고 있다니. 작정하고 나한테 그린라이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았다. 이 정도로 아줌마가 작정하고 호감 신호를 보내는데 네가 안 넘어가고 백이나 보자 뭐 이런 느낌?
총각, 요즘 같은 세상 살기 힘들지? 한잔 하다 보니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난 돈벌이가 없어 힘들고 아줌마는 이혼해 딸 시집까지 보내고 나니 외롭고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 겸원해서 처방받은 약까지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총각 우리 서로 돕고 지내자. 내가 여유돈이 좀 있는데 총각 사업에 투자 좀 할까? 정말요? 최근에 들어본 말 중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다. 대신 총각이 오늘처럼 아줌마랑 자주 놀아주라. 오늘 하루 같이 지내다 보니 너무 기분 좋고 20대로 돌아간 데 설레이더라. 나야 전혀 손해볼 게 없었다. 게이트 비용도 아줌마가 다 내고 사업자금까지 투자해준다니. 얼씨구나 싶어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앞으로 아줌마가 원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우울증 제가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울할 때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줄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사이즈만 나의 차례 극복하고 편하게 지내기로 하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마냥 즐거웠고 유쾌한 대화들로 이어졌다. 아줌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좋다고 깔깔 웃어댔다. 나도 그녀를 처음 봤을 때처럼 점차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아줌마는 내 옆자리까지 와 있었다. 그녀의 레깅스 입은 하체가 한층 더 돋보이게 보였다. 아름답고 호감 가는 여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것은 남자의 본능일 터. 아줌마는 쳐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설레게 하는 그런 타입이다. 술도 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줌마가 내 손을 잡더니 총각 오늘은 술도 취했는데 여기서 자고 가. 그럴까요 그럼? 아줌마는 날 볼 때면 항상 고마워한다. 병원 의사도 못 고쳐준 우울증을 내가 고쳐줬다고. 나도 아줌마를 볼 때면 늘 고마워한다. 나를 믿고 5천만 원이란 큰돈을 투자해줬으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떡볶이 장사도 잘 되고 아줌마와도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아줌마가 자꾸 원룸 정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들을 되짚고 생각을 해보니 참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차 사람들이야 물에 그러려니 하겠어요. 하지만 동서지간 형님이 제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랑 통질감으로 손에 통세이기도 해서 제가 늘 윗사람 대우를 해줬었는데 참 바보 같았었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손이통생 형님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방에는 목구리 대학을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에 가서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랑삼아 말하던 것이 있었어요. 형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었다고요. 진짜로 국회의원이 했는지 어땠는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것보다 했었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니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뼈대 있는 대단한 집안의 딸인 것처럼 행사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명절 때 한 번씩 시댁의 모든 식구가 모을 때면 형님한테 영국에서 온 전화를 하며 영어로 샬라샬라하며 큰 소리로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해 보더군요. 부잣집 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았어요. 얼굴에 처바른 것이나 몸에 두르는 것이나 모두 다 예사롭지 않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형님 아주버니의 조를 할 때에도
혼수며 집이며 싹 다 이고지고 해왔다고 김보씨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떤 이는 이것을 두고 제가 형님에 대해서 질투를 한 것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글쎄요. 질투나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형님보다 여러 면에서 못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니가 의사나 판사 또는 검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유명되게 배타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 알만한 그저 그런 공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공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가 뭐가 하찮냐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형님이 나를 우습게 하는 듯이 여기더라고요. 제게 가끔씩 시대 식구들의 뒷담화를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에휴, 좀 개쪽을 몇 번 보내주세. 아주 타이란ችን 오지게 해. 누구 말해요? 아주버니가 그러세요? 성민 아빠도 그렇고 아가씨나 어머니도 그래. 서울대로 나오면 뭐해? 그래 봤자 월급쟁이 아니냐고. 아이고 내 앞에서 웬만이야 말이지. 가짜는 죽겠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어디 흠나나요? 어머니나 아가씨도 아주버니가 서울대 출신이라 자랑스러운가 보죠. 그런 소리 하지도 마. 학벌이 밥 먹여주나?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선민이 아빠가 나처럼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 택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돈을 잘 벌기는 해. 어째? 정말 웃기네 짬뽕이야.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님도 형님을 이뻐하시잖아요. 물론 복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이뻐한다고? 내가 굴러들어온 복통이라 생각한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요. 저를 대하는 거나 형님을 대하는 거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야? 금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비교할 때를 비교로 해야지. 내가 성민 아빠도 안 만났으면 네 사람 결혼했을 거야.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대우받고 살았을 거라고. 어찌 하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성민 아빠한테 고가 깨어서 남존을 만나고 있지만 말이야.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가 나를 동급 취급하지 말라며 역정을 했는데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권매를 했습니다. 형님, 말씀을 그렇게 꼭 해야 해요? 형과 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 집 며느리?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간에 형님과 난 이 집 며느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보다 못났다 손치더라도 어쩜 그렇게 사람 면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완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게 그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동서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내가 이 집 구석에 들어와서 하고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만만한가 보네. 그런 거야? 라고 하며 저를 아주 경멸스럽게 눌러보며 말했어요.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닌가요? 한두 번 참아주니까 저야말로 우습게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대놓고 대들기로 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네 집에 들어와 살라고 등 떠밀었어요. 뭐야? 내가 형님의 이 집에 들어와서 호구노릇이 나라고 강제로 그 집에 다 놨냐고요. 네? 형님은 아주 어이가 없다며 험당하다는 듯이 저에게 비웃으며 그랬어요. 뭐 잘못 처먹었어? 오늘 헷가닥한 모양이네. 정신 차려. 지금 어때 대고 말을 함부로 놀린 거야? 동서는 배운 게 없으니까 미안해도 못 알아본 건가? 뭐?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왜 배운 게 없어요? 형님처럼 사는데 대학 졸업했다. 유학까지 다녀오지 않아서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무식이 용감이라더니 말은 잘하네. 진짜 쉬워서 내가 저런 못하고 동서지간이라니 폭탄이 터지네. 라고 하며 좋아하는 상종을 같이 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차며 자리를 뺏기더라고요.
말하는 폼은 50년대 할머니 같은 말투였어요. 그 뒤로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뒤 말든지 냅뒀어요. 저도 형님은 똑같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서로 말도 안 섞고 호피한 말만 하게 되니까 속이 더 편했어요. 정대 시대 식구들 앞에서는 이쁨을 받으려고 가진 애교와 점성을 다 쏟아내면서 내 앞에서는 시대 식구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중인 특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형님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으니 저 같은 흑수저 같은 동서지간이라니 양이 차겠어요. 아이고, 리얼 금수저 같으면 배꼽 잡고 웃겠네요. 대충 들어보니까 진짜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도 부자 할아버지 재산으로 야금야금 먹고 사는 주제 같은데 형님이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 다 마다하고 왜 집안에 있는 대학으로 다녔겠어요. 괜시리 돈지랄을 해서 영국에 유학을 갔던 걸 가지고 생색은 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 냅두고 왜 아주버니랑 결혼을 했겠어요? 아주버니 아빠도 조금 끊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고 기만을 뿌리고 싶어서 이고지고 시집을 왔으면 된 건데 시대 식구들한테는 엄격한 매너 행사를 하면서 대우받으려 하면서 저한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신모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막 나간 형님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도 계속해서 봐야 할 상판댁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그저 돈을 잘 써대는 형님을 모두 좋아라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명절이나 무슨 행사를 쓸 때마다 형님이 100만 원을 쉽게 드렸어요. 잘 보니까 그런 거였죠. 저도 드리긴 드렸었죠. 제가 처음 시집와서 첫 명절 때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서 두 분께 닭기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참 후 신이가 나를 보자며 작은 방에 데리고 들어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골키 언니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요. 엄마한테 명절인데 30만 원만 드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째서요? 그러자 아주 웃기다는 표정으로 신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는 참 웃기시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 느끼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본론을 말해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돈 30만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조금 넣어서 된 거냐고요. 얼척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며느리한테서 수금받아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얼짱이 우리 엄마가 돈 10만 원이면 어떻고 30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주는 점수는 큰데요. 그런데요. 언니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이런 돈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트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씩은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기분 상하게 30만 원이 뭐예요? 네? 어머니가 기분이 상하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다 내색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일부러 알려줄 필요도 없죠. 이거 엄마가 언니한테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이 돈 없어도 되니까 필요한 데 쓰라고요. 라고 하며 내가 드렸던 돈봉투를 그대로 제게 돌려줬습니다. 내가 말이 안 나와서 눈이 동그래진 채로 신이를 쳐다보자 또 그러더라고요. 언니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언니네 집에서는 30만 원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에요.
큰어케가 100만 원 이하로 드린 적 없으니까 드리고 싶으면 그 수준에서 드리도록 해요. 그만해주려고 얘기 좀 해줘봤어요. 다시 봉투에 100만 원을 채워서 시어머니께 드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신혼이라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아껴 쓰라고 돌려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직은 100만 원씩이나 용돈을 드리기 어려고 높네요. 아가씨도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려요? 그러자 냅다 제게 성질부터 부리더라고요. 내 말이 그렇게 곱깝게 들려요? 언니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에서 해준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안 꼽냐고요? 아가씨야말로 왜 내 말 그렇게 곱깝게 들어요? 아가씨도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건지 단지 그게 궁금했을 뿐인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면서 밥 차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럼 넌 무슨 상관이냐? 웃기시네.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꼴 뜨거기 싫어서 그들은 아예 용돈을 안 드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읽는 자식이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더 없는 자식이 적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또한 30만 원은 돈도 아니니까 받지도 않겠다며 저야 땡큐였죠. 시대 식구들이 이쁨을 받고자 일이 비유 마치고 저에게 기우 마치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쭉 용돈을 드리지 않았어요. 100만 원씩 들을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남편도 제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시라 했어요. 안 받겠다는 걸 굳이 사적유감에 들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 미운 털이 박힐 게 두려웠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시부모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형님처럼 앞에서 가진 그릇 탁 떠오며 마음에 드는 용돈도 들어가면서 시댁 식구들 속으로 욕을 한 것보다야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와 남편의 생각이 pun쾌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봤자 아주버니 한 달 월급 정도도 겨우 될까 말까 했는데 어떻게 형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겠어요? 그 후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때 무신경하게 대했더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답이었죠. 꼭 필요할 때만 빼고요. 돈의 액수는 자식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테죠. 많이 주는 자식이 이쁘지 적게 주는 자식이 이쁘겠어요? 그래요. 그냥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미움과 신의가 무시한다고 해도 그러라고 했어요. 눈치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먹었더니 배가더라고요. 그 후 결혼 5년 차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아이도 없었는데 몸 계속 안 좋아졌어요. 심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서 혹시나 고원장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심장 총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제 병명이 바로 심장 판매증이었습니다. 가끔씩 식은땀을 흘리고 기운이 쭉 빠질 때도 많았고 조금은 오르막길이나 계단만 올라가도 허헉거리고 숨이 차올랐지만 이내 괜찮아졌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객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정신만 말짱했고 몇 번 하면 금방 기력이 회복되었었거든요. 그저 일이 바쁘고 그런 탓에 그런 것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더사 커버되면 그때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무척 놀랐어요. 건강은 좀 더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횡단일은 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당장 입식을 취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해서 회사도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도 의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돈 벌 욕심도 많던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때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보느니 과감히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며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신의 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에요? 언니, 얼굴이 탈통이 같네.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보자마자 기분 착지게 탈통이라니. 자기 얼굴 호박도 입었구만. 그래요. 아가씨도 집에서 놀잖아요. 나도 집에서 일랑 좀 해야겠어요. 언니, 말을 바로 해야죠. 내가 놀긴 뭘 놀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40단 아파트에서 살 줄 알아요? 근데 하잖아, 언니는 집에서 뭐하고 살아요? 뭐하긴요. 몸보신 해야죠.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내가 심장 폰마트는 심해져서 휴식을 잘 취해야 한다고요. 그러다 신이 웃기다는 듯이 한바탕 크게 웃어새끼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오키 언니, 의사가 진짜로 그러던가요? 아니면 언니가 그러고 싶어서 지어낸 말인가요? 내가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언니처럼 건강한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어딨다고 그런 헛소리를 한대요? 정말 웃겨. 아가씨, 헛소리라고 했어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막말로 언니가 그렇게나 나처럼 아기를 낳은 적 있어요? 아니면 시부모님을 공경한 적 있어요? 뭘 한 게 있다고 휴식을 취하네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처럼 집안에만 있고 나가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나 병 보내지 말고 어려움에 살려면 운동 많이 해요. 언제부터 아가씨가 내 걱정해줬다고 생각해준 것처럼만 해서 나를 까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그게 문제예요. 단순히 이러래요. 아픈 것도 좋고 몸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김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뽑아야 되니까 빨리 함께 가요. 참 웃긴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사람 기분 바짝 지게 해놓고선 못 뽑으러 가자고? 난 못 가니까 돌아가요. 뭐요? 언니는 그럼 큰 앉아서 김장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 앉아서 김장 얻어먹어요? 친정엄마가 김치 가져다 주셨는데 내가 왜 얻어다 먹어요? 쓸데가 없는 소리를 하라거든. 빨리 도망가요. 그러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카나오케 언니, 여기 차가 막히는 집에 왔는데 언니가 못 뽑기도 싫고 김장도 안 한다네요. 언니가 알아듣게 말 좀 해봐요. 라고 하더니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소린가 싶어서 엉겁지에다 들었더니 형님이 제게 그랬어요. 동서, 우리 친정집에 있는 모밭인데 뭐가 천지로 널려 있어. 지금 뽑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미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사 어서 가서 물을 뽑아다 줘야겠어. 형님은 뭐 하시고 저만 물을 뽑아요? 동서가 몰라서 그래? 난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지 않나? 왜 자꾸 이런 말 하게 만들어? 회사 좋아하시네. 자칭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세팅상 공장에서 싸구려 옷들을 뻥 튀겨서 파는 양심뿐 영업주인 주제에 오지게 치장은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해줘야죠. 형님의 할 김장이니까 형님이 물을 뽑으러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시키지 말고요. 끊어요. 라고 끊어버렸더니 내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바로 신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랄 패광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게 언니, 뻘뚝견이네. 자기는 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을 뽑으러 안 간다고 하네요. 완전 이기적이야. 내 앞에서 대놓고 내 욕을 하고 있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내 얼굴이 부르락해지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신의 남편이 신을 끌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렇습니다. 아파서 집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물을 뽑으러 가자고 하냐고 제가 말렸는데 기어코 여기 오자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신이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법으로 될 사람이 나밖에 없나?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후가 되어서 눈발이 날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아니, 형님이 웬일이에요? 들어오란 말 안 하나? 들어와요. 벌꿀이야. 여기는 웬일이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택자고처럼 따져 물었어요. 파티 눈이 오는지 어쩔 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뭘 어째요? 몰라서 물어? 난 동서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생전에 처음 봤네. 내가 시킨 대로 무릎 뽑으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뭔 말이야.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줄줄이 스탕으로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뻘떡 일어서서 허리춤에 손을 놓고 찔러보면 말했어요. 내가 형님의 뚫다고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그 말 하려고 왔으면 당장에 돌아가요. 뭐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히는 주제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형님이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요? 빨리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에 나가지 못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제게 막 나갔어요. 몸이 아픈 게 뭐가 저러니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원. 우리 서방님 고생 그만 시키고 차라리 갈라서. 가족 일원이졌으면 할 것은 하고 살아야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이겼대고 저리 빼고 할 참이야? 어머니가 마침 이리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어디 두고 보세. 제가 형님의 구매를 헛딱지가 나서 그런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요동치기 시작해서 가슴을 뾰족 헐떡거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생쇼를 하네. 동서, 인생 그렇게 산 게 아니네. 그때 마침 그 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좋아라 현관문을 열려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오셨나 보네. 마침 잘 됐네. 동서는 어머니한테 교육 좀 받아봐야 돼. 라고 안내 피아냥거렸어요. 에휴, 오늘도 시끄럽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만큼 그는 지나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인사를 팍 쓰고 들어오실 샤먼께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아래 위로 훑으셨어요. 너는 말 잘한데 그러냐? 첫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현기증이 띵 하고 돌더니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더니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치과 소리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리 어두운지 아무리 이리저리 두리번거려도 칠흑대트 어두운 난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인식을 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깜깜한 우주 속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쯤에야 그 가느다란 빛 속에서 뭔가가 되어오는 듯한 소리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해서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실제 상황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그 가느다란 빛보다도 거기서 흘러나온 듯한 그 자그마한 소리가 뭔지 더 궁금하기만 할 뿐. 내가 왜 이 어둠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안 생겼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으니 이젠 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들렸어요. 오히려 너무 크고 생생하게 들려서 제가 다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재수없게 받은 밥에 책 뿌린 거야 뭐야? 진짜로 쓰러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제발 죽으라고 피는 사람 죽지도 않고 버티고 하필 동수발도 쓰러지며
또 나 혼자서 무도 뽑고 긴장돼야 되는 거야? 그러자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얼마 남지 않았어. 네 남편한테서 돈만 빼내기만 하면 그 뒤부터는 술술 풀릴 거야. 네 남편이 회사의 재무 담당이라서 네 남편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깔아서 네 남편 회사에 공금을 튀어했는데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알아도 상관없어. 넌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네 시대 식구들과 남편한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 의심을 안 받지. 안 그래? 오빠, 정말 나한테 그 돈의 절반을 주는 거 맞지? 걱정 마. 너는 의심하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해서 해. 뭐하러 네 동서는 못 살게 굴어? 상관없잖아. 내가 시키면 시킨다고 할 것이지. 계속 뻗빼잖아. 진짜 일족이 쓰러질 줄 알았나. 아, 재수없어. 아무튼 고마워 오빠. 오빠도 아니었으면 성민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든지 성민 아빠 핸드폰을 해킹을 해서 성민 아빠가 다닌 회사의 공금을 다 빼내버리자. 그게 내 복수야.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야. 성민 아빠와 이혼해봤자 재산 분할이나 외자료를 받아봤자 뻗박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만 잘 참아. 성질 부리지 말고. 네가 성민 아빠 핸드폰에 악성입을 깔도록 한 걸 아무도 눈치 못 챌 거니까 너는 그냥 돈방석에 앉을 생각만 하면 돼. 알았지? 알았어. 공금 횡령죄로 성민 아빠가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 청구하고 난 이들 데리고 나올게. 오빠는 바로 외국으로 칠 거지? 아, 그래야지. 그러니까 전에 의심받지 않도록 네 시대 식구들이나 네 동서한테도 잘하란 말이야. 이번에 나 성공하면 우리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오빠. 그래서 내가 평소병실을 지키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깨어나? 죽은 거 아니야? 형님이 형님의 친오빠와 나는 대화가 심상치 않은 내용들 뿐이었어요. 그의 감각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데 몸이 다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실 귀도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몸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와서 그런지 귀에서 들린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왔습니다.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도 안 나왔고 어둠 속에서 개체오줌만 할 뿐이었어요. 그쯤 되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이지게 되는 중이었는데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중이라서 겁이 팔컥 났습니다. 아주 서서히 몸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뜨기도 전에 감격에 눈물부터 쏟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게 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는데 깨어나게 되니까 감격 쏟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했고요. 형님이 제가 깨어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부르러 달려갔고 남편도 환자 가도 휴게실에서 달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들었던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시간 저로 간병할 수 없었기에 애 같아서 내 병실에 달아두었던 고성능 마이크가 달린 다정용 감시 카메라를 되돌려 봤습니다. 그걸 증거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중대 사안인 만큼 비밀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엔 턴이가 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님은 국회의원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집안이 폭삭만 해서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아주버니가 다닌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이 망해서 오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단단히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쪽보다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신고 싶었던 형님의 친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환심을 사서 아주버니 시부모님의 사망보험금도 고액으로 들었더라고요. 형님의 아주버니와 결혼할 때 해원 혼수의물과 신혼집도 알고 봤더니 다 사기였어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아주버니 결혼한 이후에 사업을 확장한다는 핑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부모님께 드렸던 명품 시계와 명품 백들도 다 가짜였어요.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들도 모두 다 아주버니의 돈을 닦아 쓴 거였고 아주버니 신용카드로 서비스 대출을 받아가며 쓴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